네, 21대 총선 결과 조금 전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여당의 압승이었습니다. 저희가 전체 판세와 지역별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의석수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163석, 통합당이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입니다. 네, 이어서 비례대표입니다. 한국당 19석, 더시민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당 3석으로 마무리가 집계됐습니다. 네, 합계 전체 의석입니다. 민주당과 더시민 합쳐서 현재 180석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합쳐서 113석을 현재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판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253석 가운데 아까 전해드렸다시피 민주당이 163석을 차지해서 지역구로만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입니다. 서울에서는 49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이 41석, 통합당이 8석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번엔 부산 살펴봅니다. 18석 가운데 통합당이 15석, 민주당이 3석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어서 대구입니다. 대구 12석 가운데 통합당이 11석을 차지했고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출마했던 곳에서 한 곳 당선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인천 살펴봅니다. 13석 가운데 민주당 11석, 통합당 1석, 무소속 1석입니다. 네, 광주 살펴봅니다. 광주 8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8석을 모두 석권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에서도 7석 모두를 민주당에서 석권했습니다. 네, 이어서 울산입니다. 울산 6개 지역구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5석에서 승리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석 승리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종입니다. 세종의 지역구 2석 가운데 민주당이 모두 석권했습니다. 네, 이번엔 경기입니다. 경기. 민주당에서 51석, 그리고 미래통합당 7석,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출마해서 1석을 차지했습니다. 네, 지역구 8곳이 걸린 강원입니다. 통합당이 4석, 민주당 3석, 무소속 1석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어서 충북입니다. 충북도 8석이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5석을 차지했고 통합당은 3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네, 충남 상황은 어떨까요? 11석의 지역구 중에서 민주당이 6석, 통합당이 5석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어서 전북입니다. 전북 10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이 9곳에서 승리를 했고 무소속 후보가 한 곳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남입니다. 10석의 지역구가 달린 전남에서는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네, 이번엔 경북입니다. 경북에서는 13석 지역구를 모두 미래통합당이 차지했습니다. 네, 이번엔 경남으로 가봅니다. 16석 가운데 통합당이 12석, 민주당 3석, 무소속 1석입니다. 네, 이번엔 제주입니다. 제주 3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3곳 모두 이겼습니다. 네, 이어서 관심 지역
저희가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두 대권 후보가 붙었죠. 서울 종로 이낙연 후보가 황교안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서울 광진을은 민주당의 고민정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네, 서울 동자울도 관심이 컸죠. 민주당 이수진 후보가 통합당 나경원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네, 서울 송파을입니다. 이 통합당의 배현진 후보가 민주당 최재성 후보를 이겼습니다. 네, 서울 구로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윤건영 민주당 후보가 김용태 통합당 후보를 크게 앞질러 당선됐습니다. 서울 강남 갑입니다. 이 통합당의 태구민 후보가 민주당 김성곤 후보를 이기고 당선됐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중구 성동을입니다. 민주당 박성준 후보가 통합당 지상욱 후보를 이겼습니다. 네, 인천 연수을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통합당 민경욱 의원에 앞서면서 당선됐습니다. 네, 이어서 인천 동구 미추홀을입니다. 무소속 윤상현 후보가 민주당 남영희 후보를 앞질렀습니다. 당선됐습니다. 네, 경기 고양 갑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이경환 통합당 의원을 앞서면서 당선됐습니다. 네, 경기 안산 단원을입니다. 민주당 김남국 후보, 박순자 통합당 후보를 약 5%포인트 차 정도로 이겼습니다. 네, 충남 공주부여 청양입니다. 통합당의 정진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다음은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입니다. 민주당 허영 후보가 통합당 김진태 후보를 이기고 당선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원 강릉입니다. 무소속 권성동 후보가 민주당 김경순 후보를 앞지르며 당선됐습니다. 네, 다음은 전남 목포입니다. 이 지역도 상당히 관심이 컸는데 민주당 김원희 후보가 민생당 박지원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차이를 내서 당선됐습니다. 네, 전북 남원 임실 순창으로 가봅니다. 무소속 이용호 후보가 민주당 이강래 후보를 앞지르고 당선됐습니다. 네, 다음 경남 양산을입니다. 이곳은 접전이 펼쳐졌는데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결국 당선이 됐습니다. 대구 수성갑입니다. 통합당의 주호영 의원이 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크게 앞지르며 당선했습니다. 네, 다음은 대구 수성을입니다. 무소속 홍준표 후보 출마에 관심이 컸는데요. 결국 무소속 홍준표 후보 당선됐습니다. 네, 부산 남구을입니다. 민주당 박재호 후보가 통합당 이현주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지르며 당선됐습니다. 네, 부산 진갑입니다. 서병수 통합당 후보, 현역 의원인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앞섰습니다. 당선이 됐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이번 총선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윤희석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4.15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양당 지도부 모두 이번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그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선거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21대 국회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회,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 국민을 통합하는 국회를 만들 책임이 온전히 민주당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겸허한 통합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짐을 한가득 싣고 다시 넓은 바다로 향하는 심정으로 새로운 국회,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야당도 변화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얻기에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걸 인정합니다.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마음을 잘 새겨서 야당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두 당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당의 압승, 야당의 참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박진영 부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총선의 국민의 뜻 뭐였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이 코로나 국면을 우리 정부가 좀 끝까지 책임지고 네. 여당의 뒷받침을 통해서 잘 해결해달라
뭐 그런 뜻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호를 지르기보다는 네.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 아마 이해찬 대표가 정확한 우리의 심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너무나 큰 참패를 당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셨고 그 이유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점점 더 어려워진 이 상황에서 야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실패를 했다. 그 부분을 가장 큰 요인으로 삼고 싶습니다. 네. 우리 손종혜 변호사님은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번 총선의 의미 이거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국가적인 위기, 세계적인 위기라는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위기의식 때문에 거대 양당에 대한 각각의 이제 유권자들이 집결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수 정당이라든가 다양성을 희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위기 상태에서는 각각의 거대 양당 중심으로 집결해야 된다는 위기의식이 발현했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어찌됐든 집권 여당인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대처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정성에 더 무게를 가지고 견제와 비판 또는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보다는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통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민심이 작용했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민심을 잃지 못한 미래통합당이 오히려 심판받았던 그 선거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박 대변인께도 여쭤볼게요. 네. 지금 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162석을 확보했고, 뭐 비례당까지 합치면은 시민당을 합치면 이제 180석을 확보했는데, 네. 이렇게 압승한 요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우리 당은 차분하게 선거를 치렀고요. 네. 네. 가장 큰 요인은 어쨌든 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이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5% 이상을 늘 상회를 했고요. 네. 마지막에. 어쨌든 간에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이렇게 자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나라다. 이것을 우리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높은 투표율로 응원해 주신 거다. 저희는 이렇게 첫 번째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한 10년 동안 겪었습니다만은 당내에 분열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약간의 뭐 공천 잡음은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후보들이 수긍을 하고 한 마음으로서 이렇게 단결된 힘으로 나갔던 게 국민들에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반면에 뭐 참패를 하더라도 이 원인을 분석해서 앞으로 또 나아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제 미래통합당의 참패 요인 좀 꼽아보자면 어떻게 있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미래통합당으로 통합되는 보수통합 과정이 미완인 상태에서 선거를 맞았다는 점을 가장 큰 대전제로 삼고 싶습니다. 예. 그런 전제 하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번 총선 실패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이 실패했다. 네. 공천이라는 것은 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네. 다음에 당선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묻는 것이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네. 과연 우리가 가장 지역마다 가장 적합한 가장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후보들을 공천했느냐 여부 그것은 통합 과정에서 어느 정도 통합 세력을 배려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공천의 문제점, 네. 공천에서 어떤 무리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경제 위기나 여러 가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안 제시, 비전 제시를 실패를 했다. 네. 야당으로서 정권 심판에만 너무 치중했고 다만 민주당은 또 반면에 야권을 심판한다 이런 프레임에서 국난 극복으로 가자 하는 이렇게 아주 적절하게 국면 전환을 했던 것이 저에게는 큰 타격이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는 물론 뭐 후보들이 개인적으로 막말하거나 하는 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지만은 네. 그것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도부가 뭐 제명을 금방 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러지 못했고 법원의 가처분 가처분 인용으로 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보수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많이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공천과 뭐 비전 어떤 부분이 국민이 원하는가 이 부분을 잘 살피고 못 살핀 게 결국 승패를 가른 원인이다 이렇게 두 분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근데 이번 총선에서 사실 근 20년 동안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거든요. 이 투표율,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사실 어느 정당에 유리할까 의견이 분분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은
여당 표가 결집했다라는 결과론적인 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28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고요. 사실은 재외국민 일부는 투표를 못 하셨고요.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장에 못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대로 높은 최고치는 그동안의 정치가 우리 삶과 관계가 없다, 무관심하거나 혐오하는 국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를 만나는지 또 정치 세력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 무관심한 중도층도 적극적으로 내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표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민주주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결국 코로나19라는 것은 야당이 잘했다고는 평가할 수는 없지만 또 여당도 운이 좋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과거 여러 가지 실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코로나19가 가장 최우선적인 쟁점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그래도 지금 현재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세계적으로 한국이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중도층을 사로잡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지금 민주당엔 굉장히 호재였습니다. 네. 네. 그런데 뭐 어제 있었던 총선 결과도 그런데 주로 이제 우리나라 큰 선거, 총선, 대선, 지방선거가 있는데 최근 선거 4개, 이 큰 선거 4개를 모두 민주당이 이겼어요. 사실 저도 이런 경우는 많이 못 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좀 겸손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예. 민주당이 특별히 잘했다기보다 네. 이 국민들이 정치를 보는 수준이 높아졌다. 예, 예. 이제 선거 전략적 용어로 하면 바닥이 변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 실정을 이야기하면은 경제 수치, 성장률 수치만 낮아지면은 이 경제 위기론, 심판론 이런 것들이 먹힙니다. 네네. 그러나 요즘은 국민들이 국제 경기가 하락하면은 국내 경기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은 선진국으로 가면서부터 고성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 지금 산업 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 이런 것들까지도 이해하는 국민들이 된 거예요. 네. 이거는 아마도 우리 그 촛불 이 정국 이후로 국민들이 정치를 보다 깊게 이해하고 참여해서 이해하려는 그런 변화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통합당 입장에서는 4연패를 기록한 셈인데 참 뼈아픈 상황일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4연패라는 거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네. 20대 총선에서 저희가 한석 졌는데요. 예, 예. 그때는 무소속 7석이 있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123석이었고 그거는 그냥 뭐 진 거라고 치지 않고요. 네. 다음에 두 번째, 이번 총선 빼고 두 번 진 거는 탄핵 이후에 예. 있었던 일이니까 탄핵 여파라고.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네. 유권자 진영 구도가 바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가운데는 이익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나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정당이 누구냐? 나에게 정당에서 무엇을 해줄 수 있냐에 따라서 표가 많이 바뀐다. 따라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러한 구도는 정치 지형은 언제든지 많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비례대표 의석수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비례대표 의석수도 저희 방송 직전에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보면 비례대표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이었는데 사실 이번 좀 비례대표 선거 같은 경우 많은 관심을 갖고 논란도 많이 됐는데 뭐 민주당과 통합당을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뭐 여러 논란이 있긴 했는데 먼저 이 부분은 미래통합당이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미래한국당이 19석을 차지해서 일단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는데 이건 어떻게 지역구 선거 결과가 좀 다른 점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착시가 있죠. 이게 예. 33점 뭐 몇 %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네네. 민주당 계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 합치면 네. 저희 당이 얻은 비례 그 득표보다 훨씬 많고 네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의석수는 이렇게 3%가 넘지 않으면 의석을 배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배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19석으로 제일 많지만은 네. 범보수로 따져서 볼 때는 득표율을 따져보면 44% 정도 돼요. 예,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의석수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예.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더불어시민당의 17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열린민주당하고 나눠 가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 예, 예. 크게 뭐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예. 실제로 마지막 예상치들이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될 거다라는 예상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열린민주당이라든가 정의당 또는 뭐 민생당까지도 이렇게 좀 의석이 좀 나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한편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서가 변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저희는 애국당이나 뭐 공화당 이런 정당들도 한두 할 줄 알았어요. 아, 예. 네. 근데 이게 보니까 한국에서 역시 이제 극우적 사고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지가 철회되는 방향으로 흐름이 흐르고 있다.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번 이 결과를 보면은 결국 비례대표도 거대 양당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연동형 비례제 취지가 이제 퇴색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입법 취지가 완전히 물각된 선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대 양당 정당이 철저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을 때는 소수 정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국민들의 소수 의견을 정치권에서 듣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마련한 것인데 결과는 오히려 다양성이 없어지고 소수 정당의 존재 자체가 지금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네. 본인들의 욕심이나 이해관계 득실에 따라서 완전히 다양성을 말살시킨다고 한다면 한국 정치가 더 발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도 이 선거법을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선거 때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우리 소수자들이나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요구가 거의 설 자리를 없어진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권 여당 그리고 거대 1야당도 마찬가지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번 총선 결과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저희가 권역별로 이 당선 수를 보여드렸는데 호남은 민주당이 석권을 했고 영남 지역은 물론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일부 민주당이 당선을 했지만 대부분 통합당이 차지를 했어요. 이런 어떻게 보면 지역구도가 좀 되살아난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남거든요. 근데 실제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네. 이 지역주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념과 정치 노선에 의한 것이라면은 네. 뭐 외국의 선진국에도 지역주의가 존재합니다. 예, 예. 독일 같은 나라들에도 뭐 바이에른주라든가 주정당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지역주의로 부활했기 때문에 예. 좀 우려가 된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그 대구의 우리 김부겸 후보 같은 분까지도 그렇죠. 이 탈락시키는 이 상황을 보면서 참 이것이 이 정치적 지역주의가 적대적인 상황으로 다시 좀 부활하면 어떨까 하는 사실 우려를 좀 하기도 합니다. 네. 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 총선 때는 호남에서 2석을 전남과 전북에서 차지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민주당이 완전히 석권했어요. 어떻게 지역주의 생각하시나요? 네, 호남에 뭐 후보도 다 못 낼 정도로 완전히 영남과 수도권 아주 조금 강원 일부 이런 정당으로 이제 축소가 됐는데 상당히 큰 과제입니다. 몇십 년 동안 이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저희도 호남에 진출하고자 노력을 했지만은 네. 아직까지도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그 점에 대해서 예. 반성합니다. 그렇군요. 네.